보니까 밤새 내내 비가 엄청나게 내린 것 같아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대전성모병원의 이환희 교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보면서도 항상 어려워하는 외상인 것 같습니다. 복숭아 피모랄 넥 프랙처 그리고 인터트로칸터 프랙처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보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응급실, 병동, 수술방 이런 데서 잘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또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성모병원 이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femoral neck fracture와 intertrochanter fracture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전공 선생님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공 선생님들이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femoral neck fracture 그리고 intertrochanter라는 fracture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캠벨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퍼블리시된 페이퍼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인 표현은 femoral neck fracture 그리고 intertrochanter fracture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발표 순서는 에피데미올로지, 아나토미, 클래시피케이션과 치료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이제 노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이 힙 프랙처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도 이제 보드를 따고 임상학에서 활약할 때쯤이면 아마도 이 힙 프랙처 임상적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록시멀 피머 프랙처와 인터트로멘탈 프랙처는 힙 프랙처 약 90%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올드에이지 페이션트에서 이제 로우 에너지 트라우마죠. 서 있는 포지션 또는 그 이하의 자세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인터트로멘틱 프랙처 환자분 같은 경우는 femoral neck fracture에 비해서 아무래도 환자분 나이가 많고 언더라인 디지도 많고 그보다 시비한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제 아나토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다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록시멀 피머 같은 경우는 이 lateral femoral circumflex artery와 medial femoral circumflex artery가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를 이제 넥의 베이스에서 이룹니다. 여기서 기시되는 이제 retinacular artery들이 넥과 헤드에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로칸터 에어리아에는 이렇게 블러드 베슬이 많습니다. 혈관도 두껍고 많은데 반해서 이제 넥 쪽은 레티나큘러 베슬이 굉장히 가늘고 넥과 헤드 그리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랙처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 베슬 인저리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femoral neck fracture 같은 경우는 블러드 베슬 데미지가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인트라 캡슐러 프랙처이기 때문에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 자체가 킬러스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까데바에서 또 나오겠지만 헤드와 넥에는 캠빙 레이어가 없죠. 그래서 전반적인 피머 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 힐링에 불리한 그런 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인터트로칸터 프랙처 같은 경우는 뼈의 구성 자체가 캔서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블러드 서플라이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케어스가 굉장히 형성이 유리하다. 그래서 프리퍼런트 트리트먼트 옵션이 바로 오스테오신테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보현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가든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가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프랙처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요. 스테이지 1은 인컴플리트 또는 발거스 임팩티드, 스테이지 2는 컴플리트나 언디스플레이스, 그리고 3와 4는 파셜 디스플레이스냐, 컴플리트 디스플레이스냐를 나눈 건데요. 사실 가든 분류법 나온 게 이게 1961년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이고 당시에 이제 힙 AP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을 놓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femoral neck fracture의 치료를 정함에 있어서 AP 사진 한 장을 놓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AP뿐만 아니라 lateral 엑스레이도 보고 CT도 보고요. 필요하면 이제 MRI까지 찍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든 분류가 치료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나 그러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고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3와 4가 되겠습니다. 이 femoral head와 neck은
굉장히 두꺼운 레티나 큐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레티나 큐럼의 연결성이 있는 게 이게 3가 되기 때문에 프랙처가 디스플레이스가 돼도 베로스 디스플레이스가 되면서 이 본트라비큘러 라인이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생기는 거고요. 스테이지 4 같은 경우는 레티나 큐럼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흔히 해부학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레티나 큐럼 바이트벨트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면서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되면서 이 트라비큘러 라인이 이렇게 패러럴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3와 4가 어떻게 다른지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이 관찰자 간의 바이어스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준을 나눈다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워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프랙처 앵글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이거는 무려 1931년에 나온 기준입니다. 100년 다 돼가는데요. 프랙처 앵글이 30도 그리고 이렇게 50도로 증가할수록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피머는 엑시얼 로딩을 많이 받죠. 엑시얼 로딩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버티컬 셔에 대한 인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타입 1에서 3로 갈수록 임상적인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 이제 프랙처 로케이션에 따른 분류입니다. 서브캐피탈, 펜서비칼, 바디 서비컬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분류가 이제 A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제 2주 전에 전공 트라우마 워크숍에 오셨던 분들은 박일준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AO에서는 이제 프록시멀 피머를 A, B, C 세 개로 나누는데 인터트로컨트릭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 아티큘러이기 때문에 A, femoral neck은 B, femoral head은 C 이렇게 A, B, C로 나누고요. femoral neck은 그래서 3-1B가 되겠습니다. B가 되고요. 이 3-1B에서 서브 그룹을 서브캐피탈 그리고 트랜스서비칼, 바디서비칼 이렇게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 따로 나눴고 각각 서브 그룹을 디스플레이스 정도와 프래그먼트 정도에 따라 나눴습니다. 사실 제3자에게 사진을 보내주지 않고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전달할 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드는 분류가 4개였고 파워는 3개죠. 그리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외워야 될 클래시피케이션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각 부위에 따라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임상적으로 이용하기는 다소 복잡하다라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터트로란틱 프랙처입니다. 인터트로란틱 프랙처 같은 경우는 A어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트라 아티큘러이기 때문에 3-1A가 되겠고요. 1-2-3는 1은 심플, 2는 멀티 프래그멘터리, 그리고 3는 리버스 오블리크 타입의 레터럴 월의 브리키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에 약간 손을 좀 봤는데요. 2018년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보시면 A1-1이 이제 심플, GT 또는 아이솔레이티드 프랙처로 바뀌었고요. A2-1에 있던 것이 A1-3로 이동했습니다. 즉, 레서만 떨어진 이런 프랙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라는 거고요. 1, 2, 3로 진행될수록 점점 언스테이블하고 치료가 어려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록시멀 피머 프랙처나 인터트로란탈 프랙처는 모두 치료의 목표는 수상 이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힙 프랙처는 수율적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거나 기대 연명이 짧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등을 두고 보존 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먼저 femoral neck fracture의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크게 이제 아스로플라스티냐, 오스테오신테시스냐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나누는 기준은 나이, 앞에서 보셨던 프랙처의 분류, 그리고 본 퀄리티와 환자의 펑션이나 기대 연명, 그리고 서전의 프리퍼런스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라구드 9판에 나와 교과서죠. 라구드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을 보시면 일단 femoral neck fracture의 언디스플레이스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픽세이션을 하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스 된 younger patient. 여기서 이제 younger patient라고 하면 60세 이하를 말합니다. 60세 이하의 디스플레이스 프랙처에서는 오스테오포로시스나 리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리덕션과 픽세이션 원칙을 해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날 페일리어나 오스테오포로시스 등의 메디컬 프로블럼 리스크가 있으면 토탈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대 여명이 짧거나 메디컬 프로블럼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헤미아스플라스티를 고려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세 이상의 디스플레이스 프랙처는 어떠냐? 독립보행이 가능하거나 치매 등의 인식장애가 없거나 특별한 메디컬 프로블럼이 없으면 토탈립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치매 등의 인식장애 또는 메디컬 프로블럼이 많다면
이제 헤미아스로 플러스를 하라는 겁니다. 라구드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NEJ입니다. 2017년에 이제 어큐트 힙프랙처에 대한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femoral neck fracture 이제 60세로 나눴습니다. 60세 이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상관없이 인터널 픽세이션을 하라는 거고요. 60세 이상에서는 디스플레이스가 없으면 픽세이션을, 그리고 디스플레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포스처 틸팅 등을 고려해서 리즈너블 하면 인터널 픽세이션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아스토플라스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 이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femoral neck fracture의 리덕션을 볼 텐데요. 리덕션이 이제 잘 되었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제 가든 선생님이 얼라이먼트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이 프라이머리 컴프레션 트라베큘라 이 라인과 femoral shaft가 이루는 각도가 AP 레터럴에서 각각 155도와 180도 이내가 되어야 acceptable 리덕션이다. 이 각도가 이제 140도처럼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임상적으로 좋지 못한 예후를 불러일으킨다는 거고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술방에서 시험을 보시면 이 C암을 통해서 이 트라비큘러 라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또 로웬 선생님이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올바르게 리덕션이 되어 있으면 헤드와 넥이 이렇게 S자 형태를 그린다는 겁니다. APR 레터럴에서 S자 형태를 그린다는 거고, 리덕션이 이렇게 베루스 되어 있거나 앵귤레이션 되어 있으면 이렇게 라인이 플랫하거나 앵귤레이션 되어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리덕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S자 형태의 리덕션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정 방법입니다. femoral neck fracture 고정 방법은 캔서러스 스크류와 이제 슬라이딩 힙 스크류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제 캔서러스 스크류입니다. 크게 이제 역삼각형 형태 또는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픽세이션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정고의 선생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픽세이션 하는 순서인데요. 제일 먼저 고정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인페리어 스크류입니다. 이 칼카 스크류를 통해서 베루스를 잡아주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포스처 수페리어 스크류입니다. 이 포스처 틸팅과 포스처 앵귤레이션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가 되고요. 다음이 이제 안테리어 스크류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로 픽스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슬라이딩 힙 스크류입니다. 슬라이딩 힙 스크류 같은 경우는 바디 서피컬 넥 프랙처 또는 펄 타입 3와 같은 버티컬 프랙처에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디 서피컬 프랙처 또는 파워 스컬레이션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캔서러스 스크류보다는 슬라이딩 힙 스크류 사용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캔서러스 스크류보다는 이 슬라이딩 힙 스크류가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서 스테빌리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언스테이블 프랙처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딩 힙 스크류를 사용하라는 거고,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터트로란트 프랙처의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인터트로란트 프랙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referred treatment 옵션이 오스테오신테시스가 되겠고요. 크게 이제 슬라이딩 힙 스크류 또는 이제 세팔로메둘라리 네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덕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AP와 레터럴에서 이렇게 B나 E처럼 딱 컨택이 되어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차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이렇게 AP에서는 A와 같이 프록시멀 프래그먼트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 걸 이제 익스트라메둘라리 리덕션 또는 포지티브 메디얼 코티컬 서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C와 같이 이렇게 프록시멀 프래그먼트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으면 XR 로딩을 받을 때 베루스 되면서 컷아웃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C는 절대 피하라는 거고, 레터럴에서 마찬가지로 이 F와 같은 인트라메둘라 리덕션 말고 D처럼 익스트라메둘라 리덕션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또는 D, E와 같은 리덕션을 하라는 거고요. 이제 슬라이딩 힙 스크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컴프레션 힙 스크류, 다이나믹 힙 스크류 다 같은 말이 되겠고요. AO 클래시면 A1과 같은 스테이블 프랙처 패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슬라이딩 힙 스크류는 레터럴 월 프랙처가 있을 때 굉장히 임상적으로 예후가 좋지 못한데요. 이렇게 A2 인터트루멘탈 프랙처가 있을 때 슬라이딩 힙 스크류 사용할 때 오스테오포로틱 본 같은 경우는 헤드를 리밍하거나 헤드 디스크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이아트로제닉하게 레터럴 월 프랙처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터럴 월 프랙처가 발생하게 되면 이 프록시멀 프래그먼트의 과도한 슬라이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렇게 픽세이션 페일리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트루 컨트랙 스테빌라이징 플레이트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슬라이딩 힙 스크류는 언스테이블 프랙처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메디얼 코텍스에 커미션이 있거나 리버스 오블리크 타입, 레터럴 소프트 커미션이 있거나 포파트 프랙처, 그리고 프랙처 라인이 이제 서브트루칸터까지 익스텐션 되어 있는 이런 언스테이블 프랙처에서는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바로 세팔로메듈라리 네일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딩 힙 스크류와 이제 세팔로메듈라리 네일을 비교한 건데요. 이제 수술방에서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슬라이딩 힙 스크류 같은 건 어프로치 자체가 이제 GT 아래로 들어갑니다. GT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B 덕트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AB 덕트가 프리저베이션 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세팔로메듈라리 네일에 비해서 C암은 상대적으로 덜 봅니다. 그래서 C암에 대한 라디에이션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겠고요. 반면에 이제 세팔로메듈라리 네일 같은 경우는 인트라메듈라리 네일이죠. 그래서 레버암이 짧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카니컬리 스테빌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얼리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킨 인시전이 적고 그에 따라 수술 시간도 적고 빌딩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장점이 이 세팔로메듈라리 네일이 훨씬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인터토렌트 프랙처의 치료의 대세가 슬라이딩 힙 스크류에서 세팔로메듈라리 네일을 넘어온 형태고요. 또 스크류 타입에서 블레이드 형태로 이제 최근에는 이 형태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 세팔로메듈라리 네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잡는 건데요. 이게 캠벨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캠벨 교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GTTB 아닌 GTTB 저스트 메디얼 사이드를 통해서 엔트리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레터럴 치우치게 되면 이제 프랙처 사이트로 들어가면서 가게 되면서 이제 피쉬 마우스 디포미티라고 하죠. 이렇게 베로스 디포미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엔트리 포인트를 가능한 한 GTTB 메디얼 포인트로 잡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블레이드나 스크류의 이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고정하고 어디를 향해 고정할 것인가. AP와 레터럴에서 이 스크류 팁과 페멀 헤드 에이펙스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AP와 레터럴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 길이가 이제 38mm가 넘어가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컷아웃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TAD를 25mm 이내, 즉 쉽게 말해서 AP와 레터럴에서 각각 10mm 이내로 고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우리 전공 선생님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이제 컷아웃과 컷수를 헷갈려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컷아웃 같은 경우는 이 프랙처 프래그먼트가 베로스 디스플레이스 되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나 스크류가 헤드의 상방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컷스루 같은 경우는 프랙처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크류나 블레이드 포지션이 헤드의 센터를 향해 있죠. 이렇게 헤드를 센터를 뚫는 것이 컷스루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힙스크류 포지션인데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센터보다는 이제 인페리어가 좋다라는 겁니다.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서 이제 힙스크류 포지션 센터보다는 아래쪽이 엑시얼 또는 토셔널 스트레스에서 훨씬 더 스테빌리티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캠벨에 나와 있는 엘더리 페이션트 힙 프랙처에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 스테이블 인터토칸트 프랙처에서는 슬라이딩 힙스크류 또는 세팔로메듈라리 네일을 쓰고 이제 서브트루칸터 또는 리버스 오블리크 타입의 언스테이블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세팔로메듈라리 네일을 쓸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퀴즈를 보겠습니다. 제가 냈던 퀴즈인데 57세 남자 환자고 라이트 페머럴 넥 프랙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든 타입 3고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50명이 넘는 전공의 선생님 답을 다 달아줬는데 대부분이 토탈입으로 썼더라고요. 물론 토탈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57세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페머럴 넥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오스테오 신세시스를 했고요. 6개월째 이렇게 유년이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83세 남자고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스드 프랙처에서 이제 애더리 페이션트는 아스트로플라스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디멘시아가 있죠. 디멘시아가 있기 때문에 토탈립보다는 헤미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미아스트로플라스티를 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43세 남자 환자고 이러한 프랙처가 형태가 있을 때 도수 정복이 잘 되지 않았다. 이때 도수 정복을 방해하는 구조물은 대부분 언스테이블 인터토렌트 프랙처를 보면 레터럴에서 이 샤프트라고 하죠. 디스탈 프래그먼트가 포스를 세깅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물게
헤드 프록시멀 프래그먼트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레서 트렁크타에 붙어 있는 이 일리옵스와 스텐던이 이렇게 임핀지가 되면서 프록시멀 프래그먼트 리덕션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오픈을 해서 리덕션을 해야 됩니다. 리덕션을 하지 않고 이렇게 픽세이션을 하면 이렇게 엑스포트 서전도 이렇게 페일리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안 들어. 아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약하면 non displayed femoral nephrection은 오스 신테시스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displaced femoral nephrection에서는 나이와 액티비티에 따라서 오스 신테시스와 아스트로플라스를 해라. 그리고 stable intertrochanter refraction은 sliding hip screw 또는 separomedullary nail, 그리고 unstable intertrochanter refraction은 separomedullary nail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칙이 똑같지만 골절의 첫 번째 시도는 바로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네. 네. 여기는 돼요? 네, 프린트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네네네. 예, 아, 교수님. 제가 지금 음소거가 돼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 화면을 좀 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희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인트레이닝 시험도 그렇고, 뭐 보드 시험도 그렇고, 전공의들 입장에서 피머 인터트로칸트 프랙처, 넥 프랙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을 오늘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완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두 개가 지금 들어왔는데, 첫 번째, 4년차 김창현 선생님, 인터트로칸트 프랙처 AB를 나눌 때 스테이블 양상인지 언스테이블 양상인지로 나누는데 스테이블, 언스테이블의 구분은 프랙처 라인을 기준으로 라테럴 월 시크니스로 결정하는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김찬 선생님 좋은 질문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A1과 A2를 가장 나누는 기준은 프래그먼터리가 이제 심플이냐 아니면 멀티 프래그먼터리입니다. A1과 A2는 이제 A1은 심플 프랙처고요. A2는 이제 심플 프랙처, 투파트 프랙처가 아니라 중간에 멀티 프래그먼터리 프랙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A1과 A2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고요. A2와 A3는 이제 라테럴 월을 인볼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겠고요. 레터럴 월의 thickness로 원투를 레터럴 월 thickness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지금 좀 들어왔습니다. 4년차 우리 조리경 선생님, 교과서적으로 피머 넥 벨구스 임팩티드 프랙처가 있으면 리덕션을 하지 않고 그냥 인사이트 픽세이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리덕션하고 가지고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사이트 픽세이션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리 4년차 선생님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 고관절 학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피머넥 발브스 임팩티드 프랙처 때 이거를 리덕션을 하고 픽세이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이트로 픽세이션 할 것인지.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요. 연구 결과는 이제 리덕션을 하지 않고 그냥 픽세이션 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발브스 임팩티드 프랙처가 가든 타입 아까 1이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리덕션을 하지 않고 픽세이션을 해도 그 자체로 스테빌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리덕션 하지 않고 픽세이션을 해도 예후가 좋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이 있어서요. 빈센트 4년차 선생님, 김재훈 선생님, 언스테이블 인터트로칸트 프랙처에서 교과서적으로는 세팔로메듈러리 네일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unstable intertrochanter fracture에서 아스트로플라스를 고려하는 인디케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이게 캠벨 교과서나 라구드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 인터트로칸틱 프랙처의 섹션에서 아스트로플라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정이나 고관절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한 단락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오스테오신테시스를 이루기 힘들거나 이제 프랙처 자체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서 오스테오신테시스를 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하라는 겁니다. 특히 OA가 있거나 리덕션에서 픽세이션, 우리 정호희 선생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90세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수술 2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리덕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프라이머리로 이제 아스트로플라스티 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정 교과서에서는 이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시비어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어서 리덕션하기 힘든 경우에는 아스트로플라스티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마저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산책 김현균 선생님인데요. 피머넥 프랙처의 그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은 60세 이하의 디스플레이스드 피머넥 프랙처는 일단은 오스테오신테시스를 고려를 해봐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골절 부위나 골절 형태 그리고 가든 스테이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거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골절 각도가 크거나 सब캐피탈에 가까우면 넌유년이나 AVM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좀 젊더라도 포플립 아스트로플라스티를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치료에 대한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퀴즈를 냈을 때도 첫 번째 문제 57세 남자 환자고 디스플레이스드 페모럴 넥 프랙처가 있을 때 정답이 대부분이 토탈입으로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과서 베이스드나 이제 최근에 트리트먼트 알고리즘도 그렇고 일단 60세를 컷아웃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기준에 따라서 65세를 삼는 경우도 있는데 60세 이하 또는 65세 이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드 페모럴 넥 프랙처라도 일단은 리덕션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최근에 이제 테크닉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죠. 토탈리 마스로플라스티 재료나 서지컬 테크닉이 발달하면서 이제 예후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5년, 10년, 15년에서 지금 이제 20년, 25년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나이에 토탈리 마스로플라스티를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추후에 이제 리비전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 맨날 이제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정원사님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오세오 신테시스를 해서 이제 픽세이션을 해서 잘 됐을 때랑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해서 잘 됐을 때 아웃컴을 비교해 보면 아웃컴 자체는 오스테오 신테시스를 해서 잘만 낫게 되면 아웃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스트로플라스티보다는 일단은 오스테오 신테시스를 먼저 고려하라는 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토탈입 하면 쉽죠. 토탈입을 하면 쉽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나이가 젊은 현재에서는 리비전을 일단 설명하더라도 일단은 오스테오신테시스를 먼저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뭐 아무래도 전공들 입장에서 익숙한 주제다 보니까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고관절 하시는 교수님 중에 뭐 이세원 교수님, 아까 보니까 전상현 교수님, 뭐 오승배 교수님, 김윤진 교수님, 다들 잘 참석해 주셔가지고, 경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중에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오승배 교수님.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뭐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저희 고관절 학회에서 보면은 치료 모델러티가 거의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컨센서스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고령에서의 non displaced femur neck fracture하고 커뮤니션 심한 인터트로칸터 프랙처, 방금 질문도 나왔지만
아스트로플라스티나 오스테오신세시스 사이에서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교과서 내용대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이가 어린 환자에 있어서 60세 이하에서 이니셜로 토트립을 하면 보험 인정이 됩니까? 라고 이게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나이에 따른 그런 게 있는가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건강보험 기준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일단 60세 이하 페모럴 넥 프랙처를 토탈입을 하면 대부분 아마 삭감이 될 겁니다. 그러나 환자가 피치 못하게 수상 시기가 이제 48시간을 넘긴 경우, 48시간 넘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테오신세시스에 대한 예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뭐 60세 이하에서도 당연히 토탈입을 할 수 있겠죠. 건강보험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삭감 문제를 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아침부터 정말 좋은 강의 그리고 열띤 토의 참여해주신 모든